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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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수관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대충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노래방에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번 방에는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야, 이거 민망하다. 야, 이런 노래는 이제 우리가 면접에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부르죠. 자, 그리고 2번 방에는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러 오신 분들이겠죠. 자, 니즈는 3번 방에 들어가는데 종료 시간 1분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노래로 뭘 고를 거예요? 그렇죠. 이 노래 친구요. 마지막에 이 노래 부르면서 친구들이랑 우정을 화합하면서 끝내는 마무리 노래. 딱 좋아요. 와,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오늘 대도서관 잡쇼와 함께해 주십시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참여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터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학자 김경일. 그는 누구인가? 딱 벌어진 어깨에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 김경일. 왠지 운동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팩트였습니다. 어린 시절 테니스 선수였던 그는 고2 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후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테니스 선수셨다가 지금 그만두셨어요. 남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고 야자까지 하는데 딱 1년 반만 하고 K대에 합격. 머리가 많이 좋으셨나 봐요. 네. 제가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대학원에 있는 조교 형들이 저한테 IQ 검사 한번 해보자고. 네. 어떻게 나왔나요? 그랬더니 지극히 평범한 IQ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IQ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아마 똑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넌 왜 사람을 째려보니? 라는 오해를 달고 살 만큼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던 그는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 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공부가 부족하기보다는 학교가 좋아서 대학원에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학교가 좋아서 대학원에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저는, 네. 학교 가서 운동을 주로 하니까, 네. 교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운동하셨던 시절에. 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추리닝이라고 부르는 그 옷을 맨날 입고 다녀서, 네. 청바지 입는 것도 너무 부러웠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고 가봤는데 너무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있어야지. 좋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세상에 나가면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고 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설 창의력 연구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심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 심리학 도대체 어떤 학문입니까? 심리학의 사전적 정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과학적이다라는 건 객관적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숫자죠. 네. 숫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도 표현할 만큼 정밀하게 측정해내는 학문이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네.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심리학은 철저히 경험과학입니다. 경험의 누적이 많아질수록 내가 더 주장을 믿을 만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험의 양이 결국은 관찰, 사례,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죠.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죠. 네. 19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됐던 그런 수많은 실험들을 보면은, 네. 결국은 인간이 자기가 타고난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네. 인간이 상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실험들이죠.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거. 엄청나게 바꾸죠. 네. 심리학자들은 성격보다 상황이고 능력보다 상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은 그 상황을 설계해주는 학문이라고 우리도 많이 부르기도 하죠. 심오하네요. 저도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연구 중에 하나가 네. 인간이 자기의 의식
뜻대로 혹은 자기 의도대로 통제를 할 수 없는 네. 인간의 무수한 신호들을 잡아내는 연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뒤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네. 아니면 눈꼬리가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는가, 네. 입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들이 우리 몸 안에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외국 드라마들 중에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는 쪽에서는 네. 나중에 엔딩 크레딧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심리학자들 이름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자문을 그중- 되게 많이 하는군요. 네, 근데 그중에 제가 아는 아주 절친한 심리학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때 외국에서 공부하실 네, 때. 네, 아, 네. 좋습니다. 심리학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 꼭 뭔가가 빠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분야가 많아요? 많은데요. 네. 네. 뭐 임상심리학, 네. 상담심리학, 뭐 건강심리학, 뭐 저는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 네. 네. 발달심리학, 광고심리학. 굉장히 분명- 많네요. 네, 지금 제가 절반도 다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중에서 혹시 제일 좀 인기 많은 분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옛날부터 한 네. 20, 30년 전부터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거는 역시 이제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이죠. 아, 네, 왜냐면 이제 심리학하면 보통 이런 이런 거 생각 떠오르시잖아요. 뭐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다중인격, 뭐 심지어 사이코패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혹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심리학을 주로 하는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아. 네. 제 분야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인지심리학도 인지심리학. 네, 네. 인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산업심리학, 소비자심리학, 그다음에 건강심리학, 뭐 사회심리학 이런 분야들도 계속 네. 확실히 많이들 사회가 요구하세요. 발전하면서 필요한 분야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는군요. 저희는 인지심리학 하면은 좀 어떤 분야인지 좀 약간 아직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인지심리학은 그 생각의 작동 방식의 인과관계를 그려내는 학문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각의 설계도를 그리는. 아, 생각. 네, 이 사람이 네.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렇죠. 좀. 그 다음 생각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며, 다음으로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행동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야, 거의 예언자 수준. 네, 이 지금 프로 재밌- 차트를 그리는 학문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린 설계도가 또 재밌게도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응용되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 네. 네네네. 그래서 AI 연구자들과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같이 연구를 하죠. 심리학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네. 협업하시는군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 심리를 알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청문회나 아니면 이런 수사 장면에서 우리 거짓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아, 이거 근래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선어말 어미가 길어진다,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에서 이렇게 뒤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 거짓말의 인디케이터, 즉 신호들, 네, 징후들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 말이 짧아지는 걸 두려워해요. 감정적으로 눈치챌까 봐. 얘기하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네. 무의식적으로 발로를 내미는 거죠. 아, 재밌다. 네. 또 그런 것도 또 있습니까? 하나만 더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요? 네, 나, 너, 우리, 그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의 사용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말에서 인칭대명사를 적절한 걸 많이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그 자살한 시인들이나 자살한 화가들, 자살한 문인들의 네. 일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자살한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의 그 기간이 네. 그 사람의 다른 시기보다도 1인칭 단수대명사의 나라고 하는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어요. 아, 나는 뭐 했다. 네, 나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만 보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돼서 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1인칭 단수대명사인 나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예전보다 혹은 평상시보다 네. 그게 그래서 우울증의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가 너무 없어요. 아예 없는 경우도 네,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네. 네. 그럴 때는 대부분 그게 또 다른 거짓말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칭대명사들을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사람의 이전의 말과 지금 말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추리해내는 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거짓말 탐지기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수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에서 보시는 CSI 같은 네. 우리나라에도 대응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가시면 실제로 눈, 말, 이런 사소한 동작들,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연구하신 그렇죠. 분들이 하시는 거군요. 저희랑 늘 같이 네. 세미나 하시고 같이 연구하시고 같이 또 이제 그 논문도 읽으시고 그러시죠. 그러네요. 네. 우리 잡지 제작진분들이 저를 한번 분석해보는 코너를 갑자기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찍었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보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교수님, 저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첫째 제가 가진 느낌은 네. 참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하시는구나. 자기 감사합니다. 주장을 잘 표현하시는구나. 인칭대명사를 적재적소해서 잘 사용하세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치면 제가 지금 40살인데 저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계속 기본교육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를 낮추면서 게다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의견을 얘기할 때와 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얘기하실 때가 확실히 그 단정적인 것과 그다음에 약간은 여지를 열어놓는 표현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찾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석치기 하고 이러고 놀았었거든요. 이제 장점 얘기해 드렸으니까. 네. 단점도 있었군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든 사람의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언어를 분석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네. 많이 보는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내용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다음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약간 네.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그때는 항상 어디서 뭐가 짧아지냐면 네. 접속사가 짧아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쉬시지를 못하고 빨리 다음 내용 또 가야 되니까 나는 그걸 계속 해왔어요. 네. 교육 방식이 이걸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본 교육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전체 사회 전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와,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네. 부끄러워. 영화에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리학자 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게 법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런 게 부족하죠. 산업사회 거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벗어나고 이런 아주 그 격변의 40~50년을 네. 보내면서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시스템을 많이 발달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아직 심리적인 것이 아직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직장에서 어떤 분이 교통사고에 당했다면 전부 다 이렇게 하죠. 푹 쉬어라. 네. 무리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고통받으면 스트레스 받거나 사람한테 폭언 듣고 막 이렇게 아니면 부장님한테 혼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관계 안 좋으면 우린 그냥 한잔하고 잊어라. 이런 맞아요. 얘기. 네. 근데 재밌는 건 심리학이 발달된 나라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사람과 갈등이거나 하거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때를 마치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대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상처가 있는 것과 똑같이. 네. 심리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 심리학을 전공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 네. 관련된 전공을 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왜 그게 다양한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 전공자들이 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나 왜 직무탈진이라 그러죠.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그 치료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네. 발달심리학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아동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일 좋은가, 제일 신나고 나가 즐거워하는가, 거기에 맞는 심리학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각 직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들을 우리 잡쇼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